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새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정말 환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마침 그래서 환율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책을 내신 분이 있어갖고 저희 경제한방에서 모셨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환율 전문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증시를 내다보려면 환율을 잘 알아야 한다. 이 주식과 환율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왜 그런 거죠? 사실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거는 신용이고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달러화를 통해서 이제 신용이 뿌려지다 보니까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신용이 전 세계로 풀려나가면서 주식시장도 좋아지고요.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신용이 조금 위축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좀 부담이 되는 이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뭐 쉬운 말로 하자면 결국 달러화는 전 세계인의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를 돈의 값이라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안 좋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좋듯이 전 세계인의 돈이 달러화기 때문에 달러화가 상승하면 전 세계 주식에 좀 악재가 되고요. 반대로 달러화가 하락하면 전 세계 주식에는 좋은 호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권사들이 이거 달러 약세 간다, 이거 원달러 환율 떨어진다, 그래서 증시도 강세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연초에는 어쨌든 달러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안정되는 모습으로 점점 가는데, 이 달러가 안정되는 모습, 이거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 말에 투기 물량만 집계되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원달러가 기준은 아니고 전 세계 외환시장에 달러화 강세나 약세에 베팅한 그 물량을 집계하는 CFTC 데이터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투기 물량이 달러 약세에 베팅했던 게 10년 만에 최대였거든요. 작년 말, 올해 초 현재. 이렇게 포지션이 쏠려 있던 상황에서 올해 상황은 좀 달라진 게, 뭐가 좀 달라졌어요? 예, 백신 접종률이 미국이 앞서가기 시작하고, 그 재정부양책 정책의 강도 측면에서도 미국이 저만치 앞서가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제일 먼저 빨리 회복하겠다, 이런 심리가 형성되면서 달러화가 이제 연초 이후에 강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사실 한국은 그래도 제조업의 강점이 있고 최근에 제조업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원화 약세는 덜한 편인데, 최근에는 또 주요 통화들 약세가 좀 심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통화라는 건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통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월 최근 한 달만 보면 원달러 환율은 3월 초에 1140원대 갔다가 지금 좀 횡보하는 국면에 있는데, 그 원유로 환율이나 뭐 원엔 환율이나 뭐 호주 달러나 원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한 달 동안 다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수출 때문에 원화 약세가 계속되기보다는 조금 최근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당분간 한국 수출은 회복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달러화가 계속 강세로 가기보다는 한번 꺾였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꺾였다가 반등한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원화 강세가 좀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화 약세로 가는 국면이 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실적들 보면 괜찮은데요? 원화가 왜 다시 약세로 바뀐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지금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고요. 연준은 사실 테이퍼링 분명하게 메시지를 줄 거다, 아직 고려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는 있지만 테이퍼링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테이퍼리스 텐트럼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국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내년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파월이 정말 안 한다 걱정하지 마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메시지를 올해 하반기 중에는 연말 가까워 오면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다가 그런 변수가 또 달러화가 강세로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돈을 찍고 이렇게 자꾸 돈을 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돈 풀고 찍고 하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그러니까, 야, 이거 미국은 왜 이러지? 이런 궁금함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유동성을 확 풀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연말 연초에 달러 약세에 베팅했던 투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선반영된 상황에서 보건위기, 그러니까 코로나 보건위기가 전 세계의 동시적인 충격이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다 같이 함께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보면 백신 불균형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백신이 빨리 접종되고 있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은 속도가 안 나서 한참 처져 있고요. 정책의 강도, 부양책의 강도 측면에서도 미국이 저만치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끌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미국 금리를 올리고 달러와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회복된다 그러면 전 세계 많은 물건들을 사주는 좋은 시장이니까 전 세계 경제도 다 좋아질 것처럼 일단은 느껴지는데 간혹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게 주변 국가한테는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면 뭐 수출 의존도 높은 국가에는 좋겠지만 근데 사실 한국이나 뭐 호주나 중국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 상대방인 국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만의 경제 회복은 그다지 글로벌 경제에는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미국만의 경제 회복이 아니라 이게 이제 유럽, 뭐 중국, 전 세계가 다 같이 회복하는 국면이 나와야 금융시장에도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달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의 중국의 위안화하고 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 위안화는 어떻게 우리하고 원화하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위안화 관련해서 중국의 스탠스를 보면요. 작년에는 일단 코로나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투자를 많이 늘렸었는데 올해 3월 초중순에 전인대를 통해서 이제 보여진 거는 코로나 극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금융안정, 부채 리스크 관리에 무게중심을 옮기겠다. 이게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거수칭 주석이 최근에 계속 하는 얘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품이 껴있고 중국도 부동산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우는 발언들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자본 유출입 완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위안화 강세, 급격한 자본 유입을 막아놔야 나중에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때 급격한 자본 유출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 유출입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위안화 강세도 좀 주춤한 거는 물론 미국 달러화 강세도 있지만 중국의 이런 정책적인 스탠스도 반영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위안화 강세가 주춤한 것도 최근에 원화 강세가 주춤한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한 단기적으로 올해 한 뭐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중간까지는 달러 약세기로 좀 일시적으로 좀 보시는 거고 그다음 연말부터는 달러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전망, 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다른 자산 투자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자산이 그러면 좋은 자산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방향 자체는 달러가 살짝 내려왔다가 뭐 연말 이전에 다시 반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전망일 뿐이고요. 네. 이런 타이밍은 뭐 저희 전망보다 뭐 꺾이는 타이밍은 늦춰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전망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그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러니까 너무 쏠림 현상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도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미국 주식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중국만 얘기하면 경기 일으키는 분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네, 요즘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게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면서 작년에도 이미 많은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돼 있겠군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하게 안배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최근에 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중국 얘기를 해봤으니까 다른 신흥국들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신흥국이요. 네, 신흥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전히 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흥국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일단 아시아 신흥국이 있고 아시아 신흥국은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원자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남미 신흥국이 있고 그리고 유럽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에도 신흥국이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원자재는 사실 중국이 최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지난 3월까지는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원자재는 서로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와 뭐 다른 철광석, 구리 이런 원자재들은 성격이 달라서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원자재 투자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원자재 이 개별 자산별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지난 한 20년 동안. 그래서 원자재를 한 묶음으로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인대에서 좀 보수적인 정책 운용 방향을 천명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3월 초중순 이후로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남미 쪽
이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도 크게 좋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유럽도 유럽 의존도가 워낙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유럽이 뭐 접종률도 좀 떨어지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조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유럽도 조금 뭐 좋게 보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중국이 조금 보수적인 정책 운용 방향을 잡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최근에 뭐 3월 수치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국면에서 결국 안보 측면에서는 자꾸 미국이 뭐 쿼드도 끌려고 하고 유럽하고도 안보 동맹을 자꾸 이제 다시 강화하려고 하고 한국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중국이 최근에 이걸 돌파하는 측면에서 자꾸 이제 경제적인 당근을 제시하는 게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 RCEP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도 빨리 회원국들이 비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작년 말에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하고 투자 협정을 맺었죠.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유럽하고 미국이 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때문에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면서 같이 맞보복하면서 조금 경색된 국면도 있긴 하지만 유럽도 사실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미국과 전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색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유럽이 뭐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이제 발판 삼아서 조금 경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동유럽도 거기서 이제 조금 뭐 혜택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국과 이 중국 간에 어쨌든 갈등이 계속된다면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을 제재하면서 중국을 직접 달러화로 제재를 하진 않았는데요. 러시아나 뭐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을 제재할 때 달러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달러화 제재를 쓸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에 조금 속도를 다시 내는 느낌이 좀 강하고 몇 년 전부터 중국이 이제 계속 글로벌 벤치마크, 뭐 주식이나 채권 글로벌 벤치마크에 위안화 중국 주식이나 채권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2018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력에 비해서 지금 중국 자본시장은 거기에 비례해서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 진짜 이 실제 실물 경제와 그 금융시장이 이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작고 실물 반면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규모 자체는 전 세계에서 30%가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보면 비중이 뭐 전 세계의 뭐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력에 비해서 자본시장이 굉장히 더 큰 상황이고 중국은 훨씬 작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또 균형을 맞춰가는 시점도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위안화를 좋게는 보지만 미중 패권 경쟁 이 국면에서 한번 최악의 국면이 아직은 안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 최악의 국면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달러화가 또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또 한번 또 강세 그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상승하는 국면은 올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달러화 자산은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게 투자자로서 바람직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제 한국 문제인데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어쨌든 미국이 독주하고 뭐 유럽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신흥국들은 굉장히 다 어려운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흥국입니까? 이제 선진국이라서 같이 미국이랑 같이 묻어가는 겁니까? 어떤 쪽에 우리가 가게 될까요? 사실 주식시장 움직임만 보면 그러니까 S&P나 뭐 FTSE, 뭐 MSCI 이런 글로벌 벤치마크 설정자들이 신흥국, 선진국을 나눌 때 S&P하고 FTSE는 한국을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MSCI만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식 자금은 미국계 자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미국계 자본이 MSCI를 대부분 추종한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 흐름 움직임을 보면 한국은 아직도 신흥국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양상이 강하고요. 그건 좀 아쉬운데요. 예. 네, 좀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2010년, 11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그때 2011년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2012년부터 막 날아갔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박스권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다르다라고 믿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주 확실하게 다른 건지 아닌지 좀 약간 걱정이 좀 되거든요. 과거의 2011년, 12년 사례와 지금 2021년 어떻게 다를까요? 그때하고 비슷할까요? 박스권에 갇혔던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를까요?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결국 한국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건 수출이고요. 그래서 수출 그래프를 한국 코스피 지수하고 몇십 년을 그려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질문은 제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한국 수출이 또 한 번 크게 점프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사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주가 지수를 비교를 하면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연속 이 5개 중에 한국 그 코스피 지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가 2011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그래도 뭐 한 번 빼고는 계속 2위 아니면 1위를 했었어요. 12년부터 근데 이제 2012년부터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박스피라는 오명이 네. 붙었는데 올해 상황만 보면 계속 뭐 반도체나 자동차가 이제 조금 살아나면서 한국 수출도 계속 이제 좋아지는 국면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수출의 신기원 아니냐. 그런데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이제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굉장히 대형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수출의 체질도 굉장히 그때 많이 바뀌었고요. 그 중국의 WTO 가입 이전에는 한국의 수출이 20% 이상이 미국으로 갔고 중국 수출은 뭐 10% 초반이었는데 중국의 WTO 편입을 계기로 이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예, 미국이 중국이 되고 중국이 이제 미국이 됐는데 홍콩까지 합치면 3분의 1을 지금 중국에 예, 수출하고 예. 있는 거죠? 네. 그만한 재료, 강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뭐 코스피의 픽 점프를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건 예.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도 뭐 좀 가능성을 본다면 중국 외에 이제 우리가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걸 통해서 시장을 막 저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배터리도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많이 앞서가고는 있지만 사실 경쟁이 치열한 그 최첨단 기술일수록 흥망성쇠가 또 심하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리스크를 같이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환율 전문 연구원 모시고 심층적인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